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의 오수환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23년도 3회 정보시스템 구축관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1번입니다. TCP/IP 기반 네트워크에서 동작하는 발생 구독 기반의 메시징 프로토콜로 최근 IoT 환경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프로토콜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인데요. 여기 발생과 구독 기반, 얘가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오브 띵스, IoT 환경이라고 하는 얘가 키워드가 되겠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시죠. MQTT다. 메시지 큐잉 템포럴리 트랜스포트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인데요. 얘는 2016년에 국제표준에 발행 구독 기반의 메시지 송수신 프로토콜이 됐습니다. 얘는요, 이 작은 공간이 필요하거나 네트워크의 대역폭이 제한되어 있는 원격 통신을 위해서, 즉 인터넷 오브 띵스와 같은 IoT와 같은 제한된 혹은 대규모 트래픽 전송을 위해 만들어진 이러한 프로토콜입니다. 얘는 TCP/IP 프로토콜 위에서 동작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동시에 굉장히 가벼우며 많은 통신 제약들을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동시에 MQTT는 블루투스나 지그비처럼 별도의 모듈로 별도의 대역폭을 갖는 통신 규약이 아니라 와이파이나 기타 방법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TCP/IP 기반의 메시지 송수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TCP/IP 프로토콜 위에서 동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온도에 대한 정보를 MQTT 블로커가 이렇게 각자의 단말기들에게 이렇게 적은 정보지만 정보를 전송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의 그림을 우리가 MQTT다. 메시지 큐잉 템포러리 트랜스포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MLQFQ라고 하는 것은 다단계 피드백 큐다라고 해서 특정 그룹의 준비 상태 큐에 들어간 프로세스가 다른 준비 상태 큐로 이동할 수 없는 다단계 큐의 기법을 준비 상태 큐 사이를 이동할 수 있도록 개선한 이러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입니다. 지급이라고 하는 것은 저전력 기반 위에 단거리 주파수를 사용해서 전자계산기라든지 소비자용 전자제품 이런 개인 무선 통신망을 하는 이러한 기준의 프로토콜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IoT 환경에서 쓴다 MQTT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 큐잉 템포럴리 트랜스포트에 대한 이야기,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82번에 코코모 모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코코모 모드가 너무 많이 자주 출제되는데 확인해 보죠. 코코모 모드 기관 내부에서 개발된 중소규모의 소프트웨어로 일괄 처리 자료나 과학기술 계산, 빅인터 자료 처리용으로 5만 라인 이하, 여기 키워드가 나왔네요. 5만 라인 이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비용은 얘는 오리진이겠죠. 그러니까 2번의 오리진이 정답일 텐데, 자, 우선 조직형이다. 오리진은 소규모 소프트웨어, 중소규모에서 일괄 처리하거나 이런 비즈니스 처리용으로 쓰는 5만 라인 이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리진 모드다라고 하는 거고, 반분리용은 30만 라인 이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장용은 30만 라인 이상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서 얘는 초대 대형이다, 중간형이다, 소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에 오리진 모드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IP 또는 ICMP의 특성을 악용하여 특정 사이트에 집중적으로 데이터를 보내 네트워크 또는 시스템 상태를 불능 상태로 만드는 공격은 뭐냐? 이게 스머핑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한번 보죠. 티어드롭이다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의 송수신 과정에서 패킷 크기가 커서 여러 개로 분할되어 전송될 때 분할 순서를 알 수 없도록 프라그먼트 옵셋 값을 이렇게 변경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조립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이러한 방법을 티어드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스미싱이라고 하는 것은 SM 문자를 이용해서 사용자 개인 신용 정보를 빼내는 수법인데, 각종 행사 안내, 경품 안내 이런 메시지 등의 링크를 걸어서 안드로이드 웹의 설치 파일인 이 APK 파일을 설치토록 해서 사용자의 정보를 빼가는 이러한 방법, 이걸 우리가 스미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큐싱은 QR코드죠. QR코드를 통해 악성 웹의 다운로드를 유도하거나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는 금융 사기 기법입니다. QR코드와 개인 신용 정보를 낚는다, 피싱의 합성어로서 큐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IP 또는 ICMP의 특성을 악용해서 특정 사이트에 집중적으로 데이터를 보내 네트워크 또는 시스템 상태를 불능으로 만드는 공격 방법을 우리가 스머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머핑 4번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능 점수, 우리가 FP라고 하죠. FP 모형에서 비용 산정에 이용되는 요소가 아닌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우선 기능 점수, FP, 펑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능 점수 모형은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증대시키는 요인별로 가중치를 부여해요. 가중치를 부여하고 요인별 가중치를 합상해서 총 기능 점수를 산출해내는 거죠. 총 기능 점수와 영향도를 이용하여 기능 점수를 구한 후 이 기능 점수를 가지고 비용을 산정하는 이러한 기법으로 알브레이트가 제안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소프트웨어 기능 증대 요인을 살펴보면은요, 자료 입력, 입력 양식이죠. 그 다음에 정보 출력 보고서죠. 명령어, 그 다음에 데이터 파일, 필요한 외부 루틴과의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기능 증대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기능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클래스 인터페이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클래스 인터페이스가 정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죠. 85번입니다.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스토레이지 시스템은 뭐냐? 하드디스크와 같은 데이터 저장 장치를 호스트 버스 어댑터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외장 하드 연결하는 그런 방식이죠. 저장 장치와 호스트 기기 사이에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있지 말아야 하고 직접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직접 연결한다, 다이렉트 어택티드 스토레이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서버와 저장 장치를 전용 케이블로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컴퓨터에 외장 하드를 직접 달 때, 연결할 때 이런 것들을 쓰잖아요. 그래서 C타입으로 연결하든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NAS는 네트워크 어택티드 스토레이지다. 서버와 저장 장치를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하는 이러한 방식이고요. NFC라고 하는 것은 10cm 거리에서 13.56MHz의 주파수로 두 전자기기가 통신할 수 있는 무선 통신 기술. 우리가 핸드폰 두 개 갖다 놓고 서로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그런 Near Field Communication이다. 이런 기술들을 이야기하는 이러한 내용이 돼서 여기는 DAS, Direct Access Storage다 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가 돼서 DAS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다음 알고리즘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MD4와 MD5,
A-1, AES가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이 암호화 알고리즘에는 공개키와 비밀키가 있어요. 이렇게 공부를 했고 공개키에는 RSA 방식이 있다. 이 공개키라고 하는 것은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다. 그래서 은행의 인터넷 뱅킹 같은 것들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비밀키라고 하는 것은 암호키와 공개키가 같아. 복호화 키가 같아요. 그래서 대칭키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이런 얘기인데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죠. 우선 해시 알고리즘에는 MD와 SHA 알고리즘 외에도 RMD, 그 다음에 뭐 HAVAL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 MD4라고 하는 것은 32비트에 최적화된 1990년도에 개발이 됐고 MD4를 문제점들을 해결한 것이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MD5다. 얘는 128비트의 암호화 해시 함수를 사용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호화를 일반 암호화를 할 때는 이렇게 암호화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하는데 얘는 해시 펑션,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한다라고 하는 암호화와 해싱의 차이점들을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암호화 알고리즘 성격이 다른 하나는 어떤 것이냐? 이 AES는 비밀키 알고리즘이고 MD4나 MD5나 SH1은 해시 알고리즘이에요. 저 비밀키 AES, 이 비밀키라는 것은 이거죠.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같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대칭키, 비밀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AES가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접근 제어 모델은 뭐냐라는 거죠. 군대의 보안 레벨처럼 정보의 기밀성에 따라 상하 관계가 구분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대요. 자신의 권한보다 낮은 보안 레벨의 권한을 가진 경우에는 높은 보안 레벨의 문서를 읽을 수 없고 자신의 권한보다 낮은 수준의 문서만 읽을 수 있대요. 자신의 권한보다 높은 레벨의 문서에는 쓰기가 가능하지만 보안 레벨이 낮은 문서에 쓰기 권한은 제한이 된다. 얘는 벨-라파둘라 모델이다. 아마 이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같이 보죠. 벨-라파둘라 모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미 육군에 근무하던 벨-라파둘라가 고안해낸 군사용 보안 정책입니다. 오직 기밀성만 강조하는 이 MAC 모델입니다. 허가된 비밀 정보에 허가가 되지 않은 방식의 접근을 금지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정보의 불법적인 유출을 막기 위해서 고안했습니다. 주체는 특정 보안 허가를, 객체는 특정 보안을 할당받고 이를 접근으로 판단하는데 읽기, 쓰기, 추가, 실행 이런 4가지 모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벨-라파둘라의 모델의 보안 규칙에는 단순 보안 규칙이라고 하는 No Read Up인데 주체는 자신보다 높은 보안의 수준의 객체를 읽을 수가 없어요. 주체의 보안 수준이 객체와 동일한 보안 수준이거나 객체보다 높은 수준일 때만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성형의 속성을 갖는데 성형 속성이라고 하는 것, 주체는 객체와 동일한 보안 등급이거나 그 객체보다 낮은 등급일 때만 수정할 수 있다는 거죠. 주체는 자신보다 낮은 등급의 정보를 수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보안 등급이 높은 주체가 자신보다 낮은 등급의 정보를 유출할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자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 때문에 이러한 보안 규칙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클락 윌슨 모델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결성 중심의 상업용 모델로 사용자가 직접 객체에 접근할 수 없고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접근 가능한 이러한 모델이고요. PDCA는 P는 프렌, D는 do, C는 체크, A는 액션 모델이다. 그래서
PDCA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프로세스 및 제품의 제어 그리고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 플랜, 두, 체크, 액션의 4단계를 반복하는 이러한 모델을 PDCA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만리장성 차이니스 웰 모델이다, 만리장성 모델이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충돌 관계에 있는 객체 간의 정보 조건을 통제하는 이러한 모델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벨 라파둘라 모델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에 벨 라파둘라 모델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SQL 인젝션 공격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SQL 인젝션은 임의로 작성한 SQL 구문을 애플리케이션에 삽입하는 이러한 공격이죠. SQL 인젝션의 취약점이 발생하는 것은 주로 웹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가 연동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가장 취약해요. 세 번째, DBMS의 종류와 관계없이 SQL 인젝션 공격은 이건 좀 틀린 얘기입니다. 얘는 DBMS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처리하죠. 그다음에 로그인과 같이 사용자 입력 값을 받아 데이터베이스 SQL 문으로 데이터를 요청하는 경우 SQL 인젝션 값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우선 SQL 삽입 공격, SQL 인젝션 공격은 SQL 삽입은 사용자의 입력값 등 외부 입력값이 SQL 쿼리에 삽입되어 공격하는 방식이에요. 임의로 작성한 SQL 구문을 애플리케이션에 삽입하는 거예요. 취약점은 애플리케이션과 DB가 연동되는 부분이에요. 다음에 DBMS의 종류에 따라서 SQL 삽입 공격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또 SQL 인젝션을 수행할 경우 로그인과 같이 웹에서 사용자가 입력값을 받아 DB SQL문으로 데이터를 요청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어서 이 다르다라고 하는 게 틀린, 거기 앞에 같다라고 하는 게 틀린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하다 얘가 틀린 얘기니까 기법이 다릅니다. DBMS에 따라서 SQL 인젝션 공격 기법은 다릅니다 라고 하는 게 올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린 것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시스템은 어떤 것이냐라고 했는데 1990년대 데이비드 쿡이 처음 제안했대요. 비정상적인 접근에 탐지를 의도적으로 설치해둔 시스템이래요. 그 다음에 침입자를 속여 실제 공격당하는 것처럼 보여줌으로써 크래커를 추적 및 공격 기법의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이래요. 쉽게 공격자에게 노출되어야 하며 쉽게 공격이 가능한 것처럼 취약해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얘는 이렇게 꿀단지 모아넣어서 이렇게 덫을 놓는 거죠. 그래서 거기 빠지게 만드는 허니팟이 정답인 문제인데 보시도록 하죠. 이 허니팟이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접근을 탐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치해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이 재밌잖아요. 꿀단지에 지금 빠지게 만드는 이러한 건데 이를 통해서 공격자를 추적하고 정보를 오히려 역으로 수집하는 이런 거죠. 공격자를 속이기 위해서 마치 정상 시스템에 침투한 것처럼 속여야 되고 일종의 덫이에요. 이렇게 덫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파치라고 하는 것은 월드와이드 웹 컨소시엄에서 사용을 하고요.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서버용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야기합니다. 이 하둡이라고 하는 것은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한 분산 컴퓨팅 플랫폼으로 이게 중요하죠. 관계형 DB 간의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하는 스쿱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하둡과 스쿱 잘 기억을 해둬야 되는 단어입니다. 맵리듀스도 물론 잘 기억해야 됩니다. 대용량의 데이터를 분산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글에서 고안된 프로그래밍 모델이에요.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병렬 처리 기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구글사가
고안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는 이러한 내용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요? 허니팟이 되겠죠? 그래서 허니팟이다. 정답은 3번인 허니팟이다 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90번 문제 보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공격 기법은 어떤 것입니까? 그랬는데 시스템 공격 기법 중 하나로 허용 범위 이상의 IC 패킷을 전송하여 대상 시스템의 네트워크를 마비시킨다라고 하는 것인데 얘는 죽음의 핑을 얘기하는 거죠. 핑 오브 데스다라고 하는 이건데 해킹 기법 중에 하나로 규정 크기 이상의 ICMP 패킷으로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공격을 말하는 거예요. 핑 명령을 실행하면 ICMP 에코 리퀘스트 패킷을 원격 IP 주소에 송신하고 ICMP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러한 기법, 이것을 우리가 죽음의 핑이다, 핑 오브 데스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섹션 하이제킹은 뭐 가로채기 하는 거 아니에요? 서버에 접속되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의 세션 정보를 가로치기 기법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피기백 공격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의 올바른 인증 절차나 보안 프로그램에 편성하는 공격 방법으로 여기 좀 틀렸는데 콤마가 여기 있어야죠. 권한 있는 사람이 열고 지나간 문틈을 파고 들어가는 것에 빗대서 피기백 공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SS다라고 하는 것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을 얘기하는데 웹페이지에 악의적인 스크립트를 삽입해서 방문자들의 정보를 탈취하거나 비정상적인 기능을 수행을 유발하는 이러한 보안의 약점을 우리가 SSS다라고 하는 이러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죽음의 핑이다라고 하는 얘기에서 핑 오브 데스가 정답인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1번 문제 보죠.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브라우터는 전송되는 신호가 전송 선로의 특성 및 외부 충격 등의 요인으로 인해 원래의 형태에 다르거나 왜곡되게 약해질 경우 원래의 신호의 형태로 재생하여 다시 전송하는, 여기 약해진 것을 원래의 신호로 재생하는 거, 이거는 뭐예요? 증폭기 얘기하는 거예요. 브라우터가 아니라 얘는 지금 증폭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1번은 틀린 얘기입니다. 브릿지는 랜과 랜을 연결하거나 랜 안에서 컴퓨터 그룹을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데이터 링크 계층의 몇 계층에서 사용된다라는 거죠. 스위치는 랜과 랜을 연결해서 더 큰 랜을 만드는 장치로 OSI 7 레이어의 데이터 링크 계층이다라고 하는 거죠. 라우터는 랜과 랜의 연결 기능에 데이터 전송의 최적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추적된 것으로 서로 다른 랜이나 랜과 웬의 연결도 수행하고 OSI 7 레이어의 네트워크 계층이 당연히 쓰는 거, 웬을 하는 라우터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답은 1번인데 한번 보죠. 리피터라고 하는 것은 증폭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신호에 찌그러진 신호들을 복원하는 이런 건데 증폭시키는 거예요. 멀리 있는 상대방과 통신할 수 있도록 파형을 정상적으로 만드는데 이게 이 거리가 너무 멀어서 신호가 약해질 때 이렇게 리피터를 통해서 이렇게 정상 신호로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전송될 수 있도록 이렇게 쓴 그림이니까 그림을 참조해서 보시면 리피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집에서 쓰는 뭐 허브 같은 것들 공유기가 다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브릿지입니다. 이 브릿지는 2개 이상의 랜을 연결해서 하나의 망을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하나의 망을 2개의 영역으로 분리하기도 하고요. 네트워크의 물리적인 주소, 맥 주소를 사용합니다. 소프트웨어 기반이며 사용도가 낮다 그랬는데 낮은 이유는 이 기종 간의 연결이 안 돼요. 같은 기종끼리밖에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ISO, OSI 모델의 데이터 링크 계층 중에
몇 개 층에서 작동을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라우터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복수의 이질망을 연결하고 중계 경로를 해주는데 최적의 경로를 찾아주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네트워크 계층에서 작용을 하고요. 브라우터라고 하는 것은 브릿지와 라우터 기능을 통합한 장비를 합쳐서 브라우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증폭기, 리피터에 대한 설명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2번 보지요. 개인과 기업, 국가적으로 큰 위험이 되고 있는 주요 사이버 범죄 중에 하나로 스낵, 다크사이드 등의 시스템을 잠그거나 이게 키워드네요.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인질로 금전을 요구한다라는 거 이거 뭐 랜섬웨어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용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라고 해서 랜섬웨어가 정답인데 보죠. 포맷 스트링 공격이다라고 하는 것은 포맷 스트링 어택인데 포맷 스트링을 인자로하는 함수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으로 외부로부터 입력된 값을 검증하지 않고 입출력 함수의 포매팅 스트링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취약점 공격 기법을 이야기합니다. 버퍼 오버플로우는 메모리 용량을 초과해버리는 그래서 흐름을 변경시켜버리는 이런 악성 코드를 실행시키는 공격 기법이다. 이런 얘기고 애드웨어는 무료로 사용되는 프리웨어나 일정 금액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쉐어웨어 등에서 광고를 보는 것을 전제로 사용이 허용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애드웨어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랜섬웨어다라고 하는 것은 이용자의 데이터, 시스템 파일이나 문서나 이미지나 동영상 등을 암호화해서 이 암호화를 풀어줄 테니까 돈 내 이렇게 이야기하는 악성 코드를 랜섬웨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악성 코드의 일종이나 다른 악성 코드와는 달리 감염된 시스템을 뭐 해버려요? 암호화시켜서 잠궈버리는 거예요. 암호화시켜버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몸값이라고 하는 랜섬과 소프트웨어의 합성어지요. 그래서 랜섬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합성어로 시스템을 사용 불가능한 상태로 변경하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인질로 금전을 요구하는 이러한 악성 프로그램 이거를 우리가 랜섬웨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정답이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랜섬웨어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9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인수분해 문제를 이용한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기법에 널리 사용되는 암호 기법은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공개키 암호화 기법이다. 얘 가장 대표적인 게 RSA 아닙니까? 그래서 1번에 RSA 이렇게 1번이 정답인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타원 곡선 알고리즘이다라고 하는 것은 타원 곡선을 기반으로 한 공개키 기반에 대한 대안으로 만들어진 방식입니다. 얘는 비트코인이 타원 곡선 암호 기술에 속하는 타원 곡선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을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알고리즘입니다. 이 공개키 기반을 우리가 PKI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PKI라고 하는 것은 공개키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해진 많은 규격이나 선택 사양의 총칭을 이야기할 때 PKI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PKI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람 정책 및 이런 것에 대한 절차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정답은 RSA가 되겠죠. 얘는 공개키 암호화 기법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로
1번이 정답이 되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94번 문제입니다. 메모리상에서 프로그램의 복귀 주소와 변수 사이에 특정 값을 저장해 두었다가 그 값이 변경되었을 경우 오버프로 상태로 가정하여 프로그램의 실행을 중단시키는 기술이 뭐냐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인데, 얘는 스택가드에 대한 이야기부터 볼까요? 스택가드는 프로그램의 복귀 주소와 변수들 사이에 특정한 카나리 워드를 집어요. 여기서 이 카나리라고 하는 게 앵무새인데요. 왜 이 카나리라는 말이 나왔냐면, 과거에 이런 광산에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들어가면 거기서 유독가스가 나와서 일을 하다가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독가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앵무새를 집어넣어서 앵무새가 살아서 나오면은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뭐 이런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카나리 워드다라고 하는 이런 거 저장해 두었다가 그 값이 변경되면 오버플로우라고 가정해서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거예요. 카나리가 돌아오면 작업을 하고 못 돌아오면 작업을 못 하는 거죠. 그거는 똑같이 카나리 워드를 집어넣어서 그 값이 카나리가 변경되면 오버플로우를 알아듣게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스택가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복귀 주소 값은 항상 스택 메모리에 저장하게 되어 있어요.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인터럽트의 복귀 주소들을 이 스택에 저장한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키가 되겠습니다. 자, 모드 체크를 보시죠. 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이 입력되어 있는 문자의 종류가 제한된 경우 입력 문자의 확인을 위해서 체크 모드를 두는 거죠. 그 다음에 시스로그다. 시스템 관리자가 송수신한 메시지나 명령, 시스템 이벤트의 발생 내용, 또 시스템 작업과 관련된 정보 등을 저장한 자료의 집합들을 시스로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스택가드가 되겠죠. 그래서 스택가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5번 보죠. 소프트웨어 개발 모델 중 나선형 모델의 4가지 주요 활동의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했는데, 나선형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처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위험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개발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 4가지 상태를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나선형 모델이다. 이렇게 점진적인 방법이라 대규모 프로젝트에 좋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선형 모델이다라고 하는 것은 계획, 위험, 개발, 평가를 점진적으로 해나갑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로 계획 및 정의, 그 다음에 위험 분석, 그 다음에 개발, 그 다음에 고객의 평가를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뤄나가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유용한 모델을 우리가 나선형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라 어때요? 계획 수립, 위험 분석, 개발, 고객 평가 이렇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A, D, C, B 순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96번 보시죠. 소프트웨어 정의센터 SDDC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런데 컴퓨터 네트워킹, 스토리지 관리 등을 모두 소프트웨어로 하는 거예요. 인력 개입 없이 소프트웨어 조작만으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데이터 내의 모든 자원을 가상화해서 서비스한다는 거죠. 4번에 특정 하드웨어에 이게 틀린 얘기죠. 특정 하드웨어에 종속됐다. 이런 아니죠. 또 특화된 업무를 서비스하기에 적합하다. 그러니까 답은 이미 4번이 나와 있는 건데 확인해 보시죠. 소프트웨어 정리센터 SDDC는요. 추상화, 리소스 폴링, IaaS다.
인프라스트럭처 에서 서비스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동화를 통해 인프라를 가상화하는 데이터 센터를 의미해요. 소프트웨어 정의 인프라를 통해 IT 관리자가 소프트웨어 정의와 템플릿, API를 사용해서 물리적 인프라를 간편하게 프로비저닝하고 관리하는, 그래서 인프라의 구성 및 수명 주기를 정의하고 자동화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소프트웨어 정의센터, 정의 데이터 센터, SDDC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하드웨어에 종속됐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하드웨어와 상관없이 독립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다. 4번이 틀린 답이다 라고 하는, 틀린 내용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스트림 암호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랬는데 이 해시 암호화 방식은 블록 단위로 해시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스트림 암호화 방식과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인데, 이번에 해시 함수를 이용한 해시 암호화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게 정답이라고 밑에 설명이 아예 먼저 나와버리네요. 자, 한번 보시죠. 이 스트림 암호 방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동일한 대칭키 알고리즘, 대칭키 암호는 블록 단위로 암호화하는 블록 암호와 비트 단위로 암호화하는 스트림 암호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 대칭키를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블록 단위 암호와 비트 단위인 스트림 암호로 구분한다는 거죠. 스트림 암호는 블록 암호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용 빈도가 떨어져요. 블록 암호에 비해서 경량 및 고속 동작이 용이하거나 무선 환경이나 스트리밍 서비스 등과 같은 환경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스트림 암호는 블록 단위가 아닌 비트 단위로 암호화되기 때문에 패딩과 운용 모드에 대한 개념이 필요 없고요. 구현이 용이하고 수행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시 방식은 블록 단위로 해시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이러한 방식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라 답은 어때요? 해시 암호화 방식은 블록 단위로 해시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스트림 암호화 방식과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8번 보죠. 하둡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간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도구는 어디예요? 스쿱이죠. 이거 앞에서 예제를 설명하면서 스쿱에 대한 이야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했는데 이미 이렇게 출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간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것은 스쿱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둡이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 자바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로 빅데이터의 분산 저장과 분석을 위한 분산 컴퓨팅 솔루션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드 파일, 우리가 HDFS다라고 하는 것인데 맵리듀스 프레임워크로 시작되었으나 여러 데이터의 저장, 실행 엔진, 프로그램 및 데이터 처리 같은 하드 생태계 전반을 포함하는 이런 내용으로 발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데이터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분산해서 저장합시다. 이게 하둡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쿱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둡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간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소프트웨어다라는 거고요. APNIC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터넷 주소를 관리하는 이러한 기구다. 타플로즈는 뭐 성형이냐, 버스형이냐, 뭐 링형이냐 이런 거 따져주는 거죠. 그 다음에 SDBC라고 하는 것은 SDB는 스파클 DB 데이터베이스 파일이다라고 얘기해서 응용 프로그램과의 호환을 위해서 윈도우 레지스트리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우리가 SDB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스쿱이 정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다. 스쿱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9번 뭐죠?
소프트웨어 각 기능의 원시라인 코드 수의 비관치, 낙관치, 기대치를 측정해서 예측치를 구하는 이러한 비용을 산정하는 기법을 우리가 LOC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LOC 기법은 소프트웨어 각 기능의 원시라인 코드 수를 비관치, 낙관치, 기대치를 측정해 가지고 예측치를 구하면서 그 예측치를 가지고 비용을 산정하는 이러한 기법을 이야기합니다. 측정이 용이하고 이해하기 쉬워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러한 방법입니다. 예측치를 이용해서 생산성, 노력개발 기간 등의 비용을 산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예측치는 이런 공식에 의해서 예측치를 쓰는데 우리가 요 A를 낙관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B를 비관치다 이렇게 얘기하고 M을 우리가 기대치다, 중간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낙관치, 비관치, 기대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비용을 구하는 이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 단계별 인원수다, Effect for Task다라고 하는데 LOC 기법을 보완하기 위한 기법으로 각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생명주기의 각 단계별로 산정해서 구하는 이러한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전문가 감정 기법은 전문가들을 이용해서 비용을 산정하는 이러한 방법이죠. 어떨 때는 이 전문가 감정 기법이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델파이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 감정 기법의 주관적인 편견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전문가,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종합해서 산정하는 이러한 방법을 델파이 기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LOC 기법이 정답이 되겠죠. 4번에 LOC 기법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00번 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테일러링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했는데 이 테일러링이라는 게 뭐예요? 맞춤하는 거, 양복 맞춤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우선 내용을 보시죠. 프로젝트 수행 시 예상되는 변화를 배제하고 신속히 진행돼야 된다. 자, 우선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테일러링이 이 신속히 진행한다. 얘는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자, 2번 보죠. 프로젝트에 최적화된 개발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 절차, 산출물 등을 적절히 변경하는 활동이에요. 관리적인 목적 중 하나는 최단기간에 안정적인 프로젝트를 진행을 위한 사전 위험을 식별하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목적 중 하나는 프로젝트에 최적화된 기술과 요소들을 도입해서 프로젝트 특성에 맞는 최적의 기법, 이거 의자인데 좀 오타가 있네요. 기법과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테일러링을 볼게요. 프로젝트 상황 및 특성에 맞도록 정의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으로서 절차, 사용 기법 등을 수정 및 보완하는 작업입니다. 고려해야 될 내부적인 요건에는 목표사항, 요구사항, 프로젝트, 보유 기술이 있는데 목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의 개발 환경과 유형이 서로 다를 경우에 이런 고려해야 되겠고,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젝트 생명주기 활동에서 개발, 운영, 유지, 보수 등 프로젝트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요구사항이 서로 다른 경우, 프로젝트에는 규모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인력이라 이런 규모가 다른 경우, 또 보유기술은 프로세스나 개발 방법론의 산출물들이 다른 경우에 우리가 내부적인 요건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외부적인 요건에는 법적인 요건이 있겠고, 그 다음에 품질 규정이 있겠죠. 여기서 컴피어런스다라고 하는 것은 규정을 얘기하는 거죠. 규정 준수가 서로 다른 경우,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테일러링 기법의 종류에는 프로젝트 규모와 복잡도에 따른 테일러링 기법과 프로젝트 구성원에 따른 테일러링 기법, 팀 내 방법론 지원에 따른 테일러링 기법, 자동화에 따른 테일러링 기법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테일러링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이냐? 이 테일러링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젝트 상황 및 특성에 맞춰 기존의 방법론, 프로세스 등을 수정하는 것이니만큼 예상되는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야 되겠죠. 예상되는 변화를 배제하고 신속히 진행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테일러링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이러한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